북한에서 가장 엘리트로 뽑힌 응원단원이 2번이나 남한에 왔습니다. 평양에서 자란 노동당 간부의 딸, 은하수 관현악단 합창단원이었던 그녀는 체제에 충실했고 가족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본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4년 후 평창에서 그녀는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인천에서 무엇을 받고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중구역 문수거리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양이라는 곳은 북에서도 특별한 곳입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곳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성악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평양냉면과 온반을 먹을 수 있었고 설날이면 하얀 떡국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릴 적 저는 어머니를 따라 노래를 배웠습니다. 대동강변을 걸으며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민요들, 김일성 광장에서 집단체조를 연습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빤 인민군에 계셨고 저는 은하수관 현악단 합창단원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체제에 충실했고 저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2014년 봄이었습니다. 23살이던 그해 저에게 한 통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응원단 선발 통지였습니다. 그것도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이라고 했습니다. 남조선으로 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설아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조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오너라.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어머니가 자랑스럽구나. 그날 저녁 우리 집에는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들까지 다들 축하한다며 모였습니다. 우리 설아가 응원단에 뽑혔다니, 역시 노래를 잘하더니, 그분들의 부러운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이야기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난해 응원단으로 남조선에 다녀온 선배 언니가 돌아온 지 석 달 만에 자살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말입니다. 아니야, 그냥 소문일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응원단 훈련소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옷가지를 챙기시며 또 우셨습니다. 설아야, 거기 가서도 조심하고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거라. 우리 가족 생각하고.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대동강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산책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걷던 그 강변, 유람선을 타며 즐거워하던 그때가 그리웠습니다. 다녀와서 또 이 길을 걷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길을, 이 강을, 이 도시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훈련소로 떠나기 전날 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의문 하나를 품었습니다. 남조선에도 저 별들이 보일까?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작은 의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챕터 2 응원단 훈련과 첫 각성. 평양 외곽에 있는 응원단 훈련소에 도착한 건 2014년 5월 초였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마치 군부대 같았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보위부 요원들이 우리 짐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물건 가져온 거 없지?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맞나 싶었습니다. 훈련소 강당에 모인 우리는 모두 100여 명쯤 되었습니다. 다들 20에서 25 사이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중학교 동창인 미란이도 있었습니다. 설아야. 미란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 얼굴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수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함흥에서 왔다는 순이었습니다. 저도 노래는 잘 못하는데 무용을 해서 뽑혔어요. 순이는 수수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첫날부터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구령에 맞춰 달리기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숨이 차올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옥수수밥에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우리 집 식탁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였지만 아무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동무들, 남조선에 가면 절대로 그들의 선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치 교육 시간마다 교관들은 목청을 높였습니다.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사회입니다. 우리 공화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똑똑히 보여주고 와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미란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설아야, 너 기억하지? 작년에 응원단 갔던 최 선배 말이야. 미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그 선배 언니. 저는 선배가 자살했다는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들었는데 말이야. 미란이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선배가 돌아와서 3달 동안 보위부 조사를 받았대. 매일매일 신문당하고 남조선에서 뭘 봤는지, 누구랑 이야기했는지 전부 다 조사받았대. 그러다가 결국 미란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에 누운 순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란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돌아오면 저렇게 되는 걸까?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래 연습, 응원 동작 연습, 정치 교육.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훈련이 진행될수록 감시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도 둘씩 짝을 지어야 했고 잠잘 때도 방마다 조장이 배치되어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감시하는 거야? 어느 날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아니라 미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남조선에 가면 진짜 세상을 보게 될까봐 겁내는 거야. 그래서 미리 우리를 묶어두려는 거지.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훈련이 단순히 응원단 준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우리의 정신까지 지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한 동료가 타령을 시도했습니다. 그 친구는 새벽에 담장을 넘으려다 걸렸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모두 운동장에 집합했습니다. 그 친구는 단상 위에 무릎 꿇은 채 서 있었고 교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반역자를 보십시오. 조국의 명예를 더럽히려 한 매국노입니다. 그 친구는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동무는 지금 당장 평양으로 압송되어 처벌받을 것입니다. 동무들은 명심하십시오. 조국을 배신하는 자의 말로가 어떤지. 그날 이후 훈련소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인형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미란, 순이와 화장실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우리는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날 무렵 최종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100여 명 중에서 50명만 선발되었습니다. 다행히 저와 미란, 순이 모두 뽑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남조선에 가게 되었으니까요. 마지막 교육 시간에 교관이 말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조국의 얼굴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돌아와서도 철저히 조사받을 것이고 평생 감시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2018년 1월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 선발 통지를 받았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설아야, 이번엔 안 가면 안 되겠니?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의심받을 테니까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번엔 겨울올림픽이라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란, 순이와 몰래 만났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준비해야 해. 미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지, 어디로 갈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 남한 국정원에 연락할 방법을 찾아야 해. 순이가 덧붙였습니다. 평창에 도착하면 기회가 많지 않을 거야. 감시가 인천 때보다 더 심할 거라고 들었어. 우리는 매일 밤 만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위부 감시를 피할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미란이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국 대사관 연락처를 외웠습니다. 저는 한국 국정원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2월 초 우리는 다시 평양 훈련소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200명이 넘는 인원이었습니다. 4년 전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진다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동무들, 첫날 집합에서 보위부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이탈자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은 4년 전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밤 11시 취침, 매일 6시간씩 응원 연습, 3시간씩 정치 교육. 우리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 셋에겐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자유라는 목표가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란이가 속삭였습니다. 설아야, 나 몰래 한국 드라마 본 사람한테 물어봤어. 한국에선 경찰서나 관공서 어디든 가서 도움 청하면 된대. 특히 국정원이나 경찰서로 가면 우릴 보호해준대. 정말? 순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숙소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네. 문제는 어떻게 빠져나가느냐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보이부가 24시간 우릴 지켜볼 텐데. 2월 25일, 우리는 드디어 평창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고려항공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대동강이, 문수거리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모든 것이 작아졌습니다. 잘 있어, 어머니, 아버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릴 수 없었습니다. 옆에 보이부 요원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평창에 도착한 첫날, 감시는 예상보다 더 심했습니다. 숙소 복도마다 보이부 요원이 지키고 섰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신고해야 했습니다.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휴대전화는 물론 일체의 전자기기가 금지되었습니다. 이건 감옥이나 마찬가지잖아. 순이가 절망적으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에서 만나 기회를 엿봤습니다. 보이부의 교대 시간, 감시가 약한 시간대, 탈출 가능한 경로, 모든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는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구호를 외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간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발 기회가 오기를. 2월 23일,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응원단 일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들어가는 순간 미란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쓰러지는 척했습니다. 아, 배야. 우리가 연습한 대로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보이부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화장실. 급해요. 미란이가 신음했습니다. 같이 가라. 보이부 요원이 저와 순이를 가리켰습니다. 빨리 다녀와. 우리는 미란이를 부축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1층 화장실이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엔 비상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비상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자유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보이부 요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추운 2월의 밤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 순이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POLIC라고 쓰인 파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요. 뒤에서 보이부 요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지만 우리가 더 빨랐습니다.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경찰서 안은 환했습니다. 너무 환해서 눈이 부셨습니다. 이게 무슨... 당직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북한 응원단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온몸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 응원단에서 왔습니다. 망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경찰서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관이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 응원단원으로 보이는 여성 3명이 망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몇 분 후 경찰서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복 경찰, 사복 경찰, 그리고 양복을 입은 사람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들이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양복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 안쪽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따뜻한 차와 담요가 제공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으세요? 한 여성 요원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4년간 준비했던 순간이었는데 정작 이 순간이 오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란이가 대신 말했습니다. 저희는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왔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왔었고요. 그때부터 계획했습니다. 탈북을요. 그때 경찰서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내놓으시오. 그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 국민입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이는 창백한 얼굴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국정원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망명 의사를 밝힌 이상 우리가 보호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한동안 고함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불법 침입 시 체포하겠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북한 측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기회만 되면 우리를 납치하려 들 거라는 것을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는 경찰차가 아닌 검은색 승합차에 탔습니다. 창문은 모두 선팅이 되어 있어서 밖을 볼 수 없었습니다. 차는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평창을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이 이뤄졌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가족관계는?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으실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국정원 요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응원단이라는 특수한 신분이었기에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자유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 오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 맞죠?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어요.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한 건물로 안내되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곳은 국정원 보호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게 됩니다. 담당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보복이나 납치 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외부 출입이 제한됩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따뜻한 침대, 화장실, 샤워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환경이었습니다. 일단 씻고 쉬세요. 여성 요원이 깨끗한 옷가지를 건네줬습니다. 내일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날 밤 샤워를 하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동안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안도감, 슬픔, 희망.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천장에서 형광등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년 전 평양 하늘의 별을 보며 품었던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남조선에도 저 별들이 보일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별은 남이나 북이나 똑같이 빛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별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요. 옆 침대에서 미란이와 순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언젠가는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죠? 그때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주실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긴, 고요한 침묵이었습니다. 보호시설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것과 같은 햇살이었지만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놀라웠습니다.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 후라이, 그리고 과일까지. 우리 셋은 상을 받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편하게 드세요. 관리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미란이가 밥 한 숟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쌀밥.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쌀밥이야. 북한에서 우리는 엘리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쌀밥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엔 옥수수밥이나 강냉이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다니요. 아침 식사 후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우리를 각각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북한에서의 조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뿐입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탈북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은 많았지만 협박이나 강압은 없었습니다. 응원단 출신이시라서 북한 내부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요원이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응원단원 중에 탈북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료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끼리도 조심했으니까요. 며칠간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다시 함께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요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가족에 대한 처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리설아 씨 아버지께서는 당직에서 해임되셨고 어머니께서도 대학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오빠분은 군에서 강제 전역당하셨습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미란 씨와 박순희 씨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공장 노동자인데 거기서도 쫓겨나면 어떻게 살아요?
미란이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아버지, 외교관이셨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요원이 말을 멈췄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3대가 함께 처벌받는 곳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인 거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가족을 제 손으로. 아니에요, 설아 씨. 여성 요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한 건 그런 체제입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는 그 악랄한 체제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 선택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추운 수용소에서 떨고 계시는 꿈, 아버지가 매를 맞는 꿈, 오빠가 저를 원망하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납치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아직은 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시설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경비가 더욱 강화되었고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 평생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 건가? 어느 날 순이가 물었습니다. 북에서는 체제에 갇혀 살았고 여기서는 북의 위협에 갇혀 사는 건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는데 진짜 자유는 아직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4월이 되자 우리는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석 달간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원에는 우리 같은 탈북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을 경유해 왔고 어떤 이는 제3국을 통해 왔습니다. 우리처럼 응원단 출신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분을 숨기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인터넷 사용법. 북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강사가 휴대전화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걸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거의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와, 우리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4년 전 인천에서 본 그 신기한 물건을 이제 직접 만져볼 수 있다니요. 하나원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자꾸 생각했습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밥은 먹고 계실까? 추위에 떨고 계시진 않을까? 어느 날 밤 하나원 기숙사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별빛이 북까지 닿는다면 제 마음도 닿을까요?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전해질까요? 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빛날 뿐이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미란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아야,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야. 살기 위해 선택한 거니까.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살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2018년 7월 드디어 하나원을 수료하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역에 내렸을 때 저는 한참을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4년 전 인천에서 본 풍경이 이제 제 일상이 되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미란이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정부 지원으로 우리 셋은 같은 동네에 원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첫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북에서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짜 혼자였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올 때 받은 생필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유, 계란, 김치, 햄. 이걸 언제 먹든 얼마나 먹든 아무도 뭐라 안 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다는 그곳이요. 밤 11시였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진열대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빵, 아이스크림.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뭘 사야 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컵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00원입니다. 직원의 말에 돈을 내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습니다. 제가 정말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있다니요. 집에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이 이렇게 벅찰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운 대로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죄송하지만 면접관들의 난처한 표정을 여러 번 봤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게 여기서도 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힘들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설거지하고 서빙하고 청소하고.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자유니까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150만 원. 제 돈이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이요. 북에서는 배급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살 수 있었습니다. 미란이와 순이도 각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란이는 중국어를 할 수 있어서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순이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밥을 먹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힘들지? 어느 날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응, 힘들어. 근데 북에서보다는 낫지. 여기는 적어도 내 의지로 사는 거니까.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힘들어도 이게 내가 원한 삶이야.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동무라는 말 대신 시를 써야 했고 위대한 수령님이 없는 뉴스가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인터넷도 신기했습니다. 북한 소식을 마음대로 찾아볼 수 있다니요. 유튜브에서 평양 거리 영상을 봤습니다. 대동강이 나오고 문수거리가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화면 속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 중에 계실까요? 뉴스를 통해 우리 가족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응원단 탈북자 가족들이 처벌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19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북에서 대학을 나왔지만
여기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새벽까지 책을 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버텼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못하겠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북한학과가 있는 대학을 지원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통일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면접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강변은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생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남북 통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에 제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 오빠가 있어요. 저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통일 비용이 너무 크지 않나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비용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이,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 사는 게 정상인가요? 저는 북에서 배고픔에 떨던 아이들을 봤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용기라기보다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북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저는 31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통일 관련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돕고 통일 교육을 하고 강연도 다닙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가족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를, 이 선택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오빠, 제가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는 대동강변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여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통일을 잊지 말아주세요. 북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자유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꿈을 꿉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통일을 이뤄냅시다. 그래서 더 이상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가족이 갈라지지 않게 만듭시다. 그것이 제가 여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진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